여긴 왜 오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너가 혜린이한테 하는 말 들었다. 밑바닥이라고. 그게 지금 너를 피땀 흘려 키운 나보고 하는 말이냐?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줬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요, 제 스스로 독하게 공부해서 변호사 된 거예요. 솔직히 후줄근한 포장마차, 구질구질한 냄새. 전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를 악물었어요. 변호사 된 게 이제 와서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해요.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73세 이성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훌륭한 변호사로 키워내는 것이 성철 씨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30년간 김밥을 말고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어묵을 팔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꿈은 아들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며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자신도 조금은 편히 쉬면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성철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이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 키운 아버지가 상견례에는 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죠. 자신의 출신을 감추기 위해 아버지를 밑바닥이라 칭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성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아들의 부탁대로 모르는 척 해줄지, 아니면 상견례에 당당히 찾아가 아들의 거짓말을 폭로할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들과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한 도시 외곽 좁은 골목길, 5평남짓 안 되는 공간에 빨간 천으로 된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성철내 김밥이라는 코팅된 종이의 글씨는 비바람에 바래고 낡았지만 30년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성철 씨는 어김없이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고, 더운 여름이면 신선한 김밥 재료를 다듬는 칼질 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아이고, 성철 씨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네. 예, 아침 장사 준비해야죠. 손님들 출근길에 따뜻한 어묵이라도 드셔야죠. 아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요즘 재혁이는 연락 와요? 아, 그놈이 바빠서 로펌에서 일하다 보면 시간이 어디 있겠어. 어휴,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아들 공부시키실 필요 있나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우리 재혁이만큼은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20살의 재혁이 책상 앞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성철 씨는 늘 특별 참치김밥을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한 후 아들 재혁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재혁아, 여기 참치김밥. 오늘은 특별히 참치 2덩이나 넣었다.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 이거라도 든든히 먹고 공부해라. 아버지,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됐어. 아빠는 멀쩡해. 근데 오늘은 좀 일찍 자라. 자꾸 이렇게 밤새우면 건강에 안 좋아. 네, 이거 먹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아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역시 재혁이는 달라. 아빠 덕분이죠.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챙겨주시고. 그래, 우리 아들 열심히 해서 훌륭한 변호사 되면 그게 바로 아빠 찾는 거야. 아들은 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석 입학, 대학교 수석 입학, 장학금까지.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이 성철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생각하며 성철 씨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아들 법조인 되는 날만 보면 이 고생도 끝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이 깊어가던 늦은 밤 포장마차 정리를 마치고 막 귀가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성철 씨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단 한마디에도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성철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뭐라고? 우리 재혁이가 합격했다고? 네, 방금 합격자 발표 났어요. 아이고, 하늘도 감동했네. 우리 아들, 우리 재혁이가 드디어. 성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아버지 우세요? 아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해.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우던 성철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구석에 앉아 혼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갈게요. 아버지랑 같이 한잔 하고 싶어요. 그래. 아버지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도 특별히 만들어 놓을게. 성철 씨는 그날 밤 열려있는 다른 집 포장마차에서 늦게까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손님들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 성철 씨, 오늘 웬일로 혼자 술을 드세요? 아이고, 김 여사님. 오늘은 제가 한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재혁이가 말이에요. 우리 재혁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기 법원 앞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저도 한잔 해야겠네요.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성철 씨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성철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 고생이라니요. 이게 다 자식 농사 잘 지은 덕분이지. 성철 씨 웬일로 이렇게 좋아 보이네? 포장마차에서 우연하게 우리 가게에 늘 오는 단골 손님도 마주쳤습니다. 형님, 우리 재혁이가 변호사가 됐다니까요. 여기 술값도 내지 마세요. 제가 한턱 쏩니다. 어이구. 자식 자랑하는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거였구만. 자네 고생 끝났네. 허허, 제가 뭐 했다고요? 다 재혁이가 열심히 해서. 성철 씨의 기쁨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 아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 씨는 취기가 오른 채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재혁이가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아들 변호사 되는 날만 보고 그렇게 가버리다니. 하늘에서 우리 재혁이 지켜봐 주느라 고생 많았지. 당신이 매일 밤 이렇게 응원해준 덕분이야. 내가 혼자 어떻게 이만큼 키웠겠어. 여보,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볼게. 당신 목까지 우리 아들 잘 지켜볼 거야. 보란 듯이 우리가 키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하늘에서 지켜봐. 줄기운 탓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곁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밤 성철 씨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김밥을 팔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넉넉한 인심이 이제는 아들의 성공이라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대형 로펌에 입사한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포장마차를 접는 시간도 조금씩 늦추곤 했지만 재혁이가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잔뜩 들뜬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성철 씨는 냉랭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재혁아, 이번 주말엔 내려올 수 있냐? 아버지가 뭐 좀 해놓을 테니 와서 얼굴 좀 보자. 아,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요. 성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네, 그리고 아버지도 굳이 서울까지 올라오시지 마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바빠서 그렇지.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성철 씨는 괜스레 손끝이 떨렸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바쁜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큰 직장이니까 뭐 밤낮 없이 일해야 한다잖아. 저런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면 집에 올 잠도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의 부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연락하겠다던 아들의 말은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러 인사만 하고 곧장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성철 아저씨, 재혁이 요즘 엄청 바쁜가 봐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그래도 잘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동네 차랑거리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뭐 잘 됐으니까 좋긴 한데 성철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말 끝에서 뭔가 허전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여유가 생기면 더 자주 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아들의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쁘다니 혹시나 폐만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지 뭐. 그 길로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철 씨는 괜스레 가슴 한구석이 울컥했지만 그냥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또 한 번 꾹 참고 위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전화 목소리도 말투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늘 예에 바르면서도 다정하던 아들 목소리는 이제 서류와 사건에 파묻혀 시큰둥해지고 건조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강남에 오피스텔 계약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럼 아빠가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 아, 아버지, 제가 새로 맡은 사건 때문에 요즘은 좀 힘들어요. 일단 이번 달은 무리 같고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라는 말이 마치 암묵적인 거절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나마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한때는 충분히 기뻤지만 점점 쌓여가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 고생하는 아들에게 김밥이며 어묵이며 챙겨주러 방에 들어가면 고맙다 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종종 아빠, 참치 좀 더 넣어주세요. 라며 귀엽게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그땐 내가 피곤해도 재혁이 하나 보면 힘이 절로 났는데 참 이제는 내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줄이야. 성철 씨는 매일 포장마차 문을 열며 혹시나 오늘은 아들이 잠깐이라도 들르지 않을까? 라는 헛된 기대를 가끔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현실을 자각하며 언제부터인가 그 기대마저도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아들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철 씨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하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지요.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그래, 언제?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들뜬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곧 상견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성철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자주 만날 일도 많겠지. 아맘. 같은 집안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 자돈댁이랑도 인사를 드려야 할 테고. 성철 씨는 머릿속으로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버스 시간을 알아봐야 하나, 택시를 타야 하나 하는 자잘한 걱정부터 아들이 혼수 문제나 예식 준비에 힘들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재혁이 전화를 끊기 전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실 신부 쪽이 꽤 부유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괜히 힘들까봐 걱정돼서 이미 그쪽에다가는 아버지가 김밥 장사 하시긴 하는데 크게 키워서 이제 사업 준비 중이라고 말해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그냥 작은 포장마차 하나 할 뿐인데.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사를 조금 크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냥 둘러댔어요. 너무 세세하게 밝히면 아버지가 신경 쓰실까봐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김밥 포장마차를 대형 식당으로 키울 예정이라는 말은 성철 씨에겐 딴 세상 이야기처럼 낯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 성철 씨가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라 곧 사업을 확장할 예비 기업가로 설명해 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돈 집안이 넉넉하니까 내 허름한 포장마차를 어떻게 볼까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좀 껄끄럽네. 우리 재혁이가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성철 씨는 대놓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
알겠다는 말로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재혁이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성철 씨는 결혼 얘기나 구체적으로 하나 보다 생각하며 아침부터 포장마차 문을 닫고 아들을 맞았습니다. 집에 들어선 재혁은 어색한 표정으로 잠깐 안부를 묻더니 곧장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잖아요. 집안끼리 서로 맞춰야 하니까 혹시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실 성철 씨도 언젠가 아들이 결혼할 날이 오면 작은 성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매 왔습니다. 비록 푼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성철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 둔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아들의 새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그의 진심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진 않아도 이런저런 경조사 때 쓰려고 조금씩 모아뒀다. 푼돈이지만 여기 보태 써라. 통장을 받아든 재혁은 맨 처음에는 조심스레 확인하는 듯 하더니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잔고가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과는 한참 달라 보였던 겁니다. 아버지, 여기 얼마나 들었는데요? 에이 뭐 얼마나 되겠냐. 그래도 너가 새 가정 꾸릴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냐. 글쎄 이거 어디에 쓰려나? 집안에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푼돈 아니에요? 푼돈이라는 단어에 성철 씨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30년을 김밥 한 줄, 어묵 한 그릇 팔아서 모은 돈이 결국 아들 눈엔 하찮게 보였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괜히 웃어 보였습니다. 하긴 너도 이제 돈 단위가 커졌으니 이 정도 금액은 조금 적게 느껴지긴 할 거다. 그래도 아버지가 너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성껏 모은 돈이야. 재혁은 흥이 동하지 않는 얼굴로 통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곤 대충 통장을 가방에 쑤셔넣고는 마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광경에 성철 씨는 마음이 깊이 상했지만 결국 그래도 잘 써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성이라 여겼는데 아들은 그것마저 당연하게 받는 기색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이제 대형 로펌에서 큰 돈을 만지다 보니 감각이 달라졌나 보지. 그래도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 재혁은 더는 머무르지 않고 바빠서 곧 올라가 봐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남은 건 묵직한 불편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아버지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빈집에 혼자 앉아있던 성철 씨는 손을 떨며 통장이 있던 서랍을 열어보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건넸고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들은 결혼해서 새 출발해야 하고 난 그냥 이대로 계속 김밥을 말 테지. 그래도 부디 행복해야 할 텐데. 그렇게 성철 씨는 진득한 외로움과 애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가 한창이라며 바쁘다고 했지만 성철 씨는 상견례 날짜만이라도 미리 알려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재혁은 아직 정한 게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기 일쑤였지요. 결혼 날짜가 잡히면 보통 양가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요즘 결혼은 다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건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만 쌓여가던 어느 날 밤 성철 씨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025년 2월 6일 저녁 6시 반 서울 신라호텔 상견례입니다. 어쩌면 양가가 함께 모이는 공식 자리인데 이렇게 사조가 없이 통보하듯 보내다니. 성철 씨는 섭섭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상견례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성철 씨는 고향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추천해준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긴 세월 포장마차 일만 해오느라 양복 한 벌 제대로 갖출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로서 조금은 말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휴. 어르신 아드님 상견례라고요? 그럼 멋지게 해드려야죠. 요즘은 어떤 디자인이 유행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성철 씨의 어깨와 허리, 다리 길이를 재면서 여러 번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묻고 두 번 옷을 바꿔 입혀보았습니다.
결국 성철 씨는 뒷주머니에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꽤 고급스러운 감이 있는 회색빛 양복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금액은 성철 씨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는 날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결심한 지출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성철 씨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양복을 가지런히 차려입고 작은 손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무새까지 몇 번이나 고쳐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려입으니 영 어색하긴 하네. 골목길에 포장마차를 내놓던 습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건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먼 길을 달리는 동안 성철 씨 머릿속엔 온통 아들의 결혼이라는 기쁨과 함께 사돈 쪽은 어떤 분들일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 성철 씨는 신라 호텔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구나. 역시 부유한 집안인가 보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식당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다가가자 먼저 도착한 재혁과 예비 신부 오혜린이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가려 했지요. 그런데 문득 재혁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혜린아, 아버지한테는 못 오신다고 해뒀어. 김밥 포장마차 하는 분인 거 알면 그냥 그렇다고 넘길 수도 있는데 괜히 신경 쓰이잖아. 사업 시작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아직 실제로는 솔직히 밑바닥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싶진 않아. 밑바닥이라는 표현이 성철 씨의 귀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으며 어지러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니, 우리 재혁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단 말인가? 도망치듯 돌아서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면 아들과 대면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레스토랑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식당 안 작은 룸에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앉아있던 예비 사돈 내외와 오혜린이 혹시 하는 표정으로 성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는 단숨에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철 씨는 방금 전 들었던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꾹 누른 채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이재혁 아비입니다. 오늘 상견례라 해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김밥 장사하는 사람이고요. 사업 준비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말에 사돈 어른들은 잠시 눈이 흔들렸고 재혁이 미리 해둔 설명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 예비 신부 쪽 식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앉으시죠. 방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비 신부 혜린 또한 당황한 기색으로 남몰래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재혁은 참다 못해 아버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분노 섞인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가 혜린이한테 하는 말 들었다. 밑바닥이라고. 그게 지금 너를 피땀 흘려 키운 나보고 하는 말이냐?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줬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전요. 제 스스로 독하게 공부해서 변호사 된 거예요. 솔직히 후줄근한 포장마차, 구질구질한 냄새, 전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를 악물었어요. 변호사 된 게 이제 와서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해요. 아들의 말은 독한 가시가 되어 성철 씨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부모 덕분에라는 표현도 없이 오히려 그 덕에 내가 고생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재혁의 태도. 성철 씨의 눈가가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누르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너를 위해 산 인생이었다. 네가 성공한 것 정말 기뻤다. 근데 이젠 이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이는구나. 재혁은 눈길조차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냥 가세요. 결혼식에도 안 오셔도 돼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아직도 밑바닥인
아버지가 창피해요. 그 한마디에 성철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아들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멀어졌는지를 눈앞에서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예비 사돈 쪽도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했습니다. 성철 씨는 아들의 곁을 조용히 떠나며 그날로 사실상 아들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밑바닥이라 부르며 부끄러워하나. 너에게 아버지는 그저 떼어내고 싶은 과거였던 건가. 그날 밤 성철 씨는 서울역 근처 허름한 밥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한숨을 토해낸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막차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성철 씨 마음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성철 씨의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이재혁. 이게 뭐지, 결혼 자금을 더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결국 아들이 날 돈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건가. 은행 창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잔액을 확인하던 성철 씨는 한숨 섞인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결혼식 날이 되어도 성철 씨에게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에도 오지 말라던 아들 말이 떠올라 그는 스스로도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예 없애고 싶어 하는 애라면 나도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다가설 이유가 없지. 그렇게 재혁의 결혼식은 성철 씨가 빠진 채 치러졌습니다. 소중한 순간이었을 텐데 아들 역시 아버지를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몇 년 동안 성철 씨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집과 포장마차만 오가며 그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상실감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그저 가만히 있는 편이 서로에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추운 날에는 어묵 국물을 끓이며 포장마차를 지키던 삶. 그 일상에는 더 이상 아들이 혹시 찾아올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성철 씨의 머리카락은 한층 더 휘어졌고 손목 관절은 김밥을 마는 동작에 뻐근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내 인생이라며 담담히 하루를 넘기는 그에게 아들은 이미 먼 기억 속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5년이 흐른 어느 늦은 밤, 성철 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다가 입구 쪽에 어렴풋이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 모습이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로 아들 재혁이었습니다. 저 재혁이냐? 예전처럼 말쑥한 양복 차림이 아니라 어딘가 초췌해 보이고 눈빛마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했습니다. 그 말에도 성철 씨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주로 포장마차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 욕심이 앞서서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드렸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성철 씨는 아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포장마차 문 옆에 달려있던 작은 간판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듯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라. 너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다고. 이제 나도 알았다. 없는 게 나은 자식도 있다는 걸. 아들은 움찔하며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애초에 변호사가 될 수도 없었을 텐데 그걸 몰랐네요. 늦었어. 난 더 이상 네 아버지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재혁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고 성철 씨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포장마차 셔터를 쾅 하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또다시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성철 씨는 포장마차 영업을 완전히 접고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생을 김밥과 어묵에 매달려 살았으니 이제 몸도 마음도 좀 쉬자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주인 이름 포장마차 자리에는 성철네 김밥이라고 쓰인 빨간 간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성철 어르신, 아드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시다더니 결국 떠나셨구나라는 말 정도만 건넸을 뿐 자세한 사연을 아는 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철 씨는 더 이상 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은 예전에 참치김밥 싸서 아들 공부시키던 시절이 좋았지 싶은 의상에 잠기기도 했지만
곧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자식이 내게 준 기쁨이 컸던 만큼 사라진 뒤의 아픔도 컸던 거겠지. 허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한다. 어딘가에서 후회를 안고 살고 있을 아들일지라도 한 번 버린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시했던 아들과 끝내 그 사랑을 거둬들인 아버지에게 이미 서로 위로가 될 말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성철 씨는 마지막까지 조용하고도 단단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밥을 팔던 지난날의 추억 속 미소만 되새기며 자신의 남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끝이 났지만 서로 상처 또한 스스로 감내해야 할 몫이었고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자신이 걸어갈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인연이 전부가 아니고 부자 관계가 곧 평생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겠지요. 성철 씨와 재혁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울타리조차도 때론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성철 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봄날은 지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